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나저나 달들 우리 위원회는 진통 끝에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아직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민생과 개혁 법안을 챙기기 위해선 18개 상임위 역할이 그만큼 더욱 막중한데요.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서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 처음으로 오늘 모신 분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바로 이 국회 라이브 6 이제 고정 패널도 하셨었고 한 2년 전에 이제 2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좀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제가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왔고 저하고 같이 토론했던 이현주 의원도 이번에 당선이 되셨고요. 이번에 민주당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네, 저희하고 또 자리를 한번 하셨습니다. 네. 당선된 이후에. 아, 그러셨어요? 화면에 같이 나온 이 옆에 있는 그 캐릭터가 그 당시에 출연하셨을 네. 때 저희 이제 그 제작진이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아주 그 소중하게 그 보관을 해 왔었고 오늘 이제 끝나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 질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고요. 19대의 비례대표를 지내셨고 이번에 이제 22대에 이제 재입성을 하셨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제 언론 운동을 이제 하셨고 과방위원장직의 적임자다 이런 이제 평가가 높은데요.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고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과방위 이 상임위인 만큼 이 부담도 상당히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과방위원장을 맡으신 소감 그리고 각오부터 좀 들어볼까요? 소감 일단 부담이 크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국회가 7월 보름쯤 개원해서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 저희가 6월 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한 달여가 지났는데 1년쯤 지난 것처럼 네. 일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바빠서 소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담은 굉장히 크고 아마도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은 민주당 내에 맡을 만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과방위원장님이시니까 우선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충돌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방송 악법이다, 뭐 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 실패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방송 3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이 방송 3법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대통령이 KBS나 MBC 사장 선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법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법은 아니지만 뭔가 공영방송 사장을 중립적인 분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현재 진행되는 법은 KBS나 MBC나 공이 21명의 이사진을 두고 이사수를 대폭 늘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을 5명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뭐 방송현업이나 그다음에 학계나 시청자위원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하게 되니까 21분의 5 국회가 5니까 여야 구성으로 2대3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1분의 3이나 21분의 2로 관여를 못 하겠죠. 방송사 사장 선임에. 네. 이건 한마디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던 법은 그때는 예를 들면 KBS가 이사진이 13명이에요. 근데 이 구조가 여당 7, 야당 4의 구조예요. 그런데 사장을 의결할 때 절대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을 하자. 네. 이런 내용이 주였어요. 그러니까 7명을 여당이 추천하는데 8명이 찬성해야만 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도 합의할 만한 중립적 인사를 하라 이런 취지였겠죠. 근데 그 법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송 3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방통위법을 더해서 방송 4법이라고 네. 이제 부르죠. 근데 이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강행 처리를 해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조금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강행 처리 거부권 재발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화와 타협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걸 악순환이라고 보려는 시각부터 좀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회가 만약에 이런 이제 주고받기, 핑퐁 주고받기, 그다음에 생각이 다른 정파 간의 뭐 갈등 이런 것을 전제한 게 국회이고요. 네. 만약에 국회가 여야로 구성되지 않고 여당 일색으로 구성되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 여당 그리고 방송 장악을 막는 야당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건 좀 필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협치를 자꾸 야당에게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언론 쪽에 있는데 협치는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사법부는 물론이고요. 그 국회 존중의 한 방법이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하심으로써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대통령에게 협치를 요구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 여당이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거지 야당이 협치하라는 주장은 참 지난 정부 때 보면 드문 주장입니다. 네. 네. 이달 말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날짜가 잡혔습니까? 일단 24, 25일 예, 다음 그 주 정도로 수요일, 목요일. 내일 이제 내일 과방위가 열립니다. 네. 내일 과방위가 열리면 오후 2시 이후에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안에 날짜가 명기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24일, 25일 양일간 하자 이런 주장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24일 하루 하되 밤 12시까지 하자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은 똑같을 수 있는데 참고인도 많고 증인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틀로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참고인들에게 밤 12시까지 있으라고 하는 것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는 MBC 박문진,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한 상황이고 야당은 지명 철회에 탄핵까지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인사청문회의 이제 주요 쟁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방의 쟁점들 그리고 청문회가 이제 지난 이후에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서 또 방통위원회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우선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네. 언론에 당신 의견을 좀 얘기한 게 있어요. 후보자 의견을. 그 의견을 보면 대단히 부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적합한 것 중에 사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방통위원회는 본래 5인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게 네. 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2명으로 중요 의사결정은 한 예는 이번 윤석열 정부 이전에 없었습니다. 2명일 때가 있었어요. 3명일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중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2인 구성으로 중요 의사결정을 마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2인 체제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저는 미완의 2인 구성의 방통위는 누구 책임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산 증인인데 야당이 방송 쪽에 방송통신위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세요. 저는 7개월 7일 동안 법제처가 부적격인지 아닌지 유권 해석을 한다는 빌미로 임명을 안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했어요. 부적격 사유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패키지로 임명하려고 추진 중이다, 협상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보아 제가 부적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황열현님, 김진표 의장이 부위원장 몫으로 추천했어요. 임명 안 했고요. 최선영 교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추천목으로 추천을 했는데 8개월 이상 임명 안 했는데 그분의 임기가 7월 22일까지입니다. 다음 주군요. 네, 그래서 헌법소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두고요. 또 하나, 네. 제가 홍익표 전 원내대표에게 여쭤봤는데 취재를 해봤어요. 혹시 제가 그만둔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국회로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그 분위기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문회 이후에 좀 어떤 그 전개 상황도 예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요 방통위원장이니까 방통위 구성과 5인 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강연을 한 것이라든지 토론회에서 한 발언, SNS에 좋아요 혹은 SNS에 올린 글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관통하는 딱 한 단어는 극우적이다. 극우다. 예.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다. 극우적이다. 네. 예를 들면 5.18을 폄훼하는,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인식이 잘못됐다고 문제됐던 부분, 예를 들면 특정 방송이 소위 그 헬로윈 축제에 사람을 많이 몰게 해서 소위 공작설이죠. 그런 공작설과 같은 주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이다. 그리고 저렇게 대놓고 노조랑 싸우려고 하는 내정자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전혀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저를 반대한 이유가 정치인이라는 이유였거든요. 네. 그렇게 저를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따지면 이준숙 내정자는 대구 쪽에 총선 출마하려다 경선에서 떨어지고, 시장인가 뭐 지자체 쪽에 출마하려다가 컷오프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 됐으니까 정치인이라서 안 되고 경선에서 떨어지고 컷오프되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무력화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거고, 네. 민주당은 거기에 맞게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틀 동안 이어질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 막내 보좌관이죠. 네, SNS에 소파에서 누워서 이제 쪽잠 자는 모습을 올렸어요. 네, 일명 떡실신 최민희라고 이제 불리고 있던데요.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 22대 1호 법안이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뭐 이른바 이제 방통위 구출법을 이제 발의하셨어요.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이 7개월간 임명되지 않으면서 자진 사퇴한 부분, 이 부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람이니까 영향을 주었겠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법대로 인사가 돼야 된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법에는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임명 안 된 건 제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의결되고 임명 안 된 사람 처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말할 때 제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께 국회에서 그걸 물었을 때 합의가 누구와 누구의 합의냐. 그런데 답을 할 때 상임위원 간 합의라고 답을 하셔서 그게 틀린 인식이다. 이렇게 지적한 일이 있어요. 네. 네. 우리가 합의제 행정기구 그러면 그건 두 가지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행정부와 국회의 합의. 그래서 방통위원이 5명인데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결을 할 때 반드시 국회 추천목 1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국회 추천목인데 여당 추천위원하고만 하면 그거는 진정한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명의 국회 추천목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즉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고 네. 1명은 여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추천목 2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의결을 막 하는 건 법 위반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법 정신에 따라 법에 따라 저희가 앞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네.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당히 좀 긴데요. 이게 방송 쟁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이 좀 뒷전으로 좀 네.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만 아예 좀 따로 떼어서 분리하자 이런 이제 주장도 뭐 일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위원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AI 기본법 AI 산업을 진흥하고 역기능에 이제 대응하자 이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 이것과 이제 단통법 폐지 이런 이제 과학기술 정보 분야에 이제 시급한 현안에 대한 앞으로 이제 좀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일부인 것이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조직 개편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19대 때 들어왔을 때 네. 처음에 방송, 문화, 체육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과 문화가 묶여 있었습니다. 체육까지 크게 봐서. 그리고 과학기술은 또 다른 곳에 오히려 과학기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과 엮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9대 때 그 구성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그 미래창조과학부에 그때 콘텐츠 관련하여 창의성이 막 강조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부 때문에 이게 이상한 약간 기형적인 구조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정부 조직 개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틀에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과방위가 6번이나 열었더라고요. 네. 한 번도 안 연 상임위도 있는데. 그러니까 22대에서요? 네, 22대에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가 열린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는 거예요. 법사위와 과방위를 보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국회 6월 5일 날 시작했고요. 그리고 상임위 활동한 지 한 달 10일 지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방송에 집중되다 보니 상황상 그런 지금 말씀하신 과학기술 왜 소홀히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2-3분 요 과학기술 담당 전문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혜민 의원, 조국혁신당에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황정화 의원, 조인철 의원, 박민규 의원 등이 요런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그 의원님들 중심으로 지금 법안들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단통법 말씀하셨는데 단통법이 통과될 때 2명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집니다. 그 중에 1명이 저예요. 네. 제가 그때 기권표를 던진 이유는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경영상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로비 때문이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이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거의 각 당의 당론처럼 추진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반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권을 한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도 뜻을 밝혔고 여당 의원들도 폐지안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의원들이 계시다. 그다음에 AI 관련된 법은 저희 의원실도 준비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보니까 10개 법이 준비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통과시켜야 되는데 갈등 법안은 갈등하더라도 비갈등 법안은 저는 논의해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도 이 과학계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소식이 하나가 또 있긴 있어요. 네. 이 논란이 됐던 R&D 예산 삭감 이게 원상 복구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내년 R&D 예산이 뭐 약 25조 원으로 뭐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대학원생 같은 우수 인재들의 이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은 대폭 삭감됐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 이 과학계를 흔들었던 R&D 예산 삭감 그리고 원상 복귀 어떤 거를 좀 쟁점으로 봐야 될까요? 역대 어느 정부도 심지어 IMF로 경제가 힘들었을 때 DJ 정부도 R&D 예산 삭감하지 않았어요.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한 정치가인 것은 그 시기에 오히려 ICT에 대한 기본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해찬 의원이 실리콘밸리 직접 다녀오게 만들었고 가서 보아라. 그래서 저희가 ICT 기반이 다져지면서 ICT 강국으로 노무현 정부까지는 ICT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R&D 예산이 지난해에 깎였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역대 최고라고 하시는데 그때 예산, 그 전 예산, 깎기 전 예산에 비해서 1,000억 는 거예요. 그거는 물가 상승률 등 모든 걸 감안하면 사실은 그렇게 역대 최고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예만 드릴게요. 제 친구 아들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생명과학부인가 어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파티도 하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휴학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대 증원하니까 의대 가기 위해서 네. 공부를 다시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초과학 분야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고를 나오고 유능한 우리 그 학생들이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에 갔다가 정부가 R&D도 삭감하고 기초과학에 대해서 소홀히 하니까 아 의대는 증원한다니까 거기 가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10년, 20년 후가 정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계가 주로 이제 과제를 진행하는데 그 과제가 단기 과제도 있고 3년 과제도 있고 장기 과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장기 과제의 경우 예를 들면 10억이 필요한데 매해 10억 지원을 해야 되는데 10억 하다가 이게 5억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력도 줄어야 되고 페이도 훨씬 줄어야 되고 그나마 그 최저임금에 가까운 페이도 줄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길 기대합니다. 네. 네. 위원장님이 속한 이 과방위, 일하는 과방위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제 그런 포부를 이제 밝히셨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과방위가 되기 위해선 뭐 또 여당과의 협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끌어 내실 건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8년 만에 이제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포부도 또 개인적인 포부도 크실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들어볼까요? 우선 개인적인 포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방통위원으로 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최민희가 이제 정치는 그만두고 방통위원회 가서 전문성을 살릴라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7개월 7일 동안 제가 임명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의외로 이 방통위원이 별 관심 없는 분야인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수모를 겪지 말고 국회 나와라 이런 요구가 일찍이 막 국회에 들어와라 그런 네.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통위 들어가서 제가 전문적인 분야니까 설득도 하고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컸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운명인지 숙명인지 우연인지 국회에 들어와서 재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외에 포부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여야 협치 부분, 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협치를 위해서 국회가 멈춰 선다고 해도 과방위는 열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협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비 받잖아요. 그리고 네. 세비를 반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은 같이 하자. 그래서 국회 들어와서 싸우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이콧 하셔도 과방위는 열 겁니다. 일단 연다. 대신 회의는 공평하게 주재한다. 여야 시간이나 뭐 네. 공정하게. 이런 거 공정하게 네. 시간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부 인정받았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뵐 때마다 무소의 뿔처럼 가라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뚝심하면 또 최민희 의원님이신데요.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도 네. 또 활약하시는 모습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은 국회 과방위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